자, 이제 16번서부터 풀어봐요. 전문적 원조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 우리 교재에서 이거 6개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6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맨 위에 이제 불신, 사회복지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그 다음에 양가 감정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비자발성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끌려온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가기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끌려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전의, 역전의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자, 봤더니 전문가의 권위. 자, 원조관계 형성 요인의 전문가의 권위는 우리 공부하셨지만 권위는 펄만이 얘기했던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전문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포함이 됐었죠. 그죠? 전문적 관계의 특징이에요, 특징. 사회복지사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저항, 전의, 역전의, 불신. 여기 양가 감정.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예요? 양가 감정하고 비자발성이죠. 예, 6가지입니다. 6가지. 교재에 있는 거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자, 17번. 사회복지 실천 관계의 요소인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천 관계의 요소라고도 보고 또 전문적 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라포 관계를 맺는 관계 형성에 BS택이 얘기했던 7가지 요인 중에 하나죠. 그죠?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자, 보면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여줘야 되죠. 맞죠? 예,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 외에 부정적 감정, 클라이언트가 막 분내고,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자,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도 허용하면, 이건 틀렸죠.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수용이랑 방종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 예를 들자면 이제 범죄 행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다 수용해?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은 수용의 대상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탈되어진 것들, 방종, 이런 것들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자, 3번 틀렸네요. 4번. 편견이나 선입관을 줄여가면서 수용에 도움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편견, 그렇죠.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볼견, 시각이에요. 근데 선입관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진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용이 되어지지가 않겠죠. 당연히 수용의 전제 조건은 사회복지사가 편견이나 또는 선입관을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가 안도감을 갖게 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수용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수용을 하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전문적 관계를 맺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사실 실천의 모든 목적인데 수용을 통해서 안도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예, 3번이 틀렸다. 너무 쉬운 문제. 자, 사정의 특징입니다. 사정.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 사정이 있었었죠. 자료 수집하고 사정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접수, 자료 수집, 사정. 사정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쓴 다음에 개입하고, 그리고 나서 개입하고 나서 이제 종결, 평가 및 종결,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것이 사회복지 일반적인 실천 과정이라 그랬었어요. 자, 사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포함해야 된다. 맞아요. 자, 사정은 무슨 관점? 생태 체계적 관점. 다시 한번 생태 체계적 관점 갖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할 때는 어떻게? 자, 생태 체계적 관점, 환경 속의 인간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도 같이 봐야 되는데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그 좋은 부분을 강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의 좋은 부분, 그걸 보통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과 또 더불어서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요인들,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같이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강점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점도 포함해야 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강점을 포함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강점만 포함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강점만 포함하면 강점 관점인데 사정은 생태체계적 관점 갖고 하라고 지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도 같이 포함해서 사정을 해야 돼요. 자, 사회복지사의 지식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 어떤 것이 나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복지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 클라이언트의 좋은 점인가 나쁜 점인가는 특히 이제 사정을 할 때는 인간 행동과 환경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이것도 출제된 지문이죠. 과거에 사정은 사회복지사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사정 때는 그 다음에 그 문제나 욕구의 해결 자원 체계들을 발견을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장애물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사정을 할 때의 세 가지 요소인데 자 봤더니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사 혼자 떠들면 안 돼요. 같이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내 안에 어떤 문제, 내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어떤 문제, 어떤 가능성,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복지사 혼자서 사정하는 건 아니다.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클라이언트의 모든 욕구, 모든 문제, 클라이언트의 모든 장애물, 클라이언트의 모든 자원을 어떻게 다 알아? 복지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료 수집과 사정 이 두 가지 단계는 다시 자료 수집하고 사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욕구 파악하는 거 접수 때도 할 수 있어요. 개입 때도 욕구 파악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욕구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입 때도.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수집하고 사정은 초기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개입의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 접수 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정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5번이죠. 항상 시험 문제 뭐뭐만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단정 짓는 만자가 붙어 있으면 넌 틀렸군. 이렇게 짐작하시고 문제 풀으셔도 괜찮아요. 자, 5번이고 19번 사례관리자 역할에 관한 예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사례관리자 목슬리는 사례관리의 대표적인 학자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이제 간접적 개입을 하는 복지사의 역할, 또 직접적 개입을 하는 복지사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자, 보면 중개자, 독거노인의 식사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무료 급식소를 연계했다. 이 연계, 소개, 안내 이건 전부 중개자라 그랬죠.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과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서로 연계 또는 소개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자원을 안내, 다시 한번 연계, 소개, 안내 또 연결까지 하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중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2번 상담가 욕구 서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계획을 세웠다. 자, 목슬리의 사례관리자 역할 중에 상담가, 직접적 개입을 하는 상담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담가가 아니고 계획을 세운 거니까 이건 계획과에 관한 얘기죠. 계획가. 발음이 이상하네. 그죠? 그러니까 상담가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죠?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말 그대로 상담, 카운셀링 또는 컨설팅 하는 거예요. 자, 조정자. 사례 위에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했다. 이건 대변했다. 그럼 옹호자 또는 대변자, 옹호자, 대변자 같은 말이죠. 그 역할이고. 자, 조정자라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체계가 중복되거나 또는 누락되었었을 때 그 중복과 누락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한 군데 자원이 몰려가지 않게. 그렇죠. 중복을 조정해 주는 거고. 누락,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거 조정해 주는 게 조정자다. 자, 옹호자.
그러니까 이건 대변자, 옹호자 얘기고요. 옹호자,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난방비 지원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이게 봐, 중복 나왔잖아. 이게 뭐예요? 조종자죠. 지금 3번하고 4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종자고. 자원의 중복과 누락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조종자다. 평가자, 청소년기 자녀의 갈등을 갖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개입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을 해요. 둘이 싸움질 났었을 때 중립적인 입장으로 개입해서 싸움질 말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중재자라 그랬죠. 중재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답은 5번은 중재자다. 자, 답은 20번. 클라이언트가 타인이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 모방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개입 기술은, 이것도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모델링 기술에 관한 얘기죠. 모델링은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관찰학습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보운동 관도라 기억하시죠? 주의, 보존, 그 다음에 운동 재생, 마지막 동기와 가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런 행동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 복지사가 보여주든지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의 롤 모델을 보여줘요.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구나 하고 한 것을 모방, 즉 따라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반도라의 관찰학습 과정, 주보운동 관도라에 맞춰서요. 그죠? 모델링입니다. 이거 처음 출제가 됐고, 기존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만 이 모델링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행동주의 모델이나 또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이죠, 모델링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실천론에서 처음 출제가 됐다. 답은 2번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21번. 사례관리의 원칙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할 때 사례관리의 기본적인 원칙. 자, 사례관리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개입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단회기성 기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평생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비스 개별화 시켜야 됩니다. 개별 욕구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 자,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줘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쉽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또는 서비스의 접근 통로나 서비스의 제공 장소나 이런 것들을 확보시켜 줘야 되고, 자, 서비스 연계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서비스 통합성이죠. 그러니까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계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연계성이라고 이렇게 낸 거는 이게 보통 모든 책들의 제목 안엔 연계성이 없거든요. 통합성을 설명하면서 연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 포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연계 조정하는 거죠. 이건 연계성, 그러니까 통합성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서비스의 분절성이 아니죠. 분절성 아니고 이건 뭔가요? 비분절성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분절이라는 말은 끊어져서 간다는 뜻이에요.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통째로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끊어져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분절성 아니고 비분절성. 그 다음에 서비스의 체계성. 자,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체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다양한 체계들, 그죠? 그 체계들이 일종의 자원으로서 활용되어지고 그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미를 체계성에서 갖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라서 답은 4번이다. 21번의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이에요. 자, 22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사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용한 정보의 출처가 아닌 것 했습니다. 정보 출처 문제예요. 22번. 자, 보면 사회복사는 정보 자료 수집이나 사정 때는 정보가 필요해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근데 그 출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예시를 갖고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복사는 결석이 잦은 학생 A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A와 반 학생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음을 들었다. 자, 일단 정보가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인으로부터 정보 획득한 거예요, 지금. A 학생, A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후 상담을 통해 A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A하고 직접적인 상담을 했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가 있었죠.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죠. 상담 과정에서 A는 사회복지사와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담 내내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행동, 말을 한 것 말고 비언어적으로 지금 눈도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얘기에 주저하고 그렇죠. 위축된 모습 보여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얘가 지금 자신감이 없구나. 얘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를 파악을 한 거죠. 비언어적인 행동. 자, 그 다음에 어머니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 A가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도 주변인 어머니로부터 정보 획득을 한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작용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엄마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답이 되겠지만 그건 없죠. 그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 23번 경청. 먼저 시험도 경청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경청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먼저도 출제가 됐고 이번에도 출제가 됐다. 경청은 잘 들어주는 걸 얘기하죠. 클라이언트의 시선을 맞춰야 되고 경청할 때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제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게 경청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거나 너는 떠들어라 이러고서 나는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서 유튜브 보고 앉아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경청 아니죠. 반응해야 된다가 맞고.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파악해야 된다. 자, 경청은 꼭 잘 들어주는, 즉 언어적인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한술 더 떠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관찰을 통해서 그 표현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죠. 경청을 통해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과 클라이언트의 사고, 생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클라이언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경청이 가능하겠죠? 예, 답은 너무 쉬운 문제 2번이다.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된다. 자, 24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행해야 되는 복지사회 과업이랬어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행해야 되는 복지사회 과업. 자, 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서비스 효과 점검이에요. 자, 점검은 모니터링, 형성평가를 하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 때는 목표하고 목적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 그것이 이제 목표죠. 그렇게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개입 과정 중에, 그러니까 계획 세워놓은 다음에 개입하죠. 개입 과정 중에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중간중간마다 봐야 돼요. 효과라는 것이 목표 달성 정도에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효과를 점검한다는 얘기는 어느 단계 때? 개입 단계 때 할 일이에요. 점검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사정하고 그걸 재사정이라고 하죠. 다시 계획을 그냥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변경되어지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검은 무슨 단계 때? 개입 단계 때 할 일이고 실천 활동에 대한 동료의 검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천 활동에 대한 동료 검토도 사실은 이런 효과 검토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죠, 여러분? 개입 중에 하거나 또는 활동을 다 끝내놓고 나중에 평가 단계 때 동료의 검토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개입 효과의 유지와 강화, 요거죠. 요건 종결 단계죠. 개입 효과 유지하고 그걸 강화시켜서 그 개입 효과가 일상적인 클라이언트의 삶에 젖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일반화되게. 이건 종결 단계 때 해야 될 일이고. 자, 개입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적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할 일이죠. 답은 4번이고요. 평가 후 개입 계획을 수정한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바로 뭡니까?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개입 단계에서. 개입 단계에서.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목표를 정했다고 그걸 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개입을 하면서 목표를 수정해야 돼. 수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점검 과정을 거치고 다시 재사정을 하고 재사정한 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입 단계 때 해야 될 일로 보는 것이 맞더라. 답은 4번이죠. 목표 설정이 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계획 수립 때는 동기화를 해야 되고 목적을 설정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계획 수립 단계 때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중요하고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목표 설정, 목표 수립하는 거다. 계획 단계는.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25번. 면접의 유형에 관한 예. 자, 제스트로의 면접 유형 문제가 출제됐어요. 제스트로는 자, 면접의 목적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요? 목적에 따라서 정보 수집 면접, 사정 면접, 치료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다. 자, 정보 수집 면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말이 얼굴을 맞댄다는 뜻이잖아요. 맞대는 거야. 그러면 자, 정보 수집 면접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댄 목적이 뭘까? 클라이언트의 객관적인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이는 어떻게 되니? 너 가족력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가 사정 면접입니다. 사정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가 사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장애물까지 찾아내는 게 사정 면접이라 그랬습니다. 얼굴 맞대는 목적이 그거죠. 자, 핵심이 치료 면접인데 이게 과거에도 한번 나왔죠. 얼굴 맞대는 거야. 맞대서 이 맞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보면 얼굴을 맞대는 대상이 우린 항상 사회복지실전은 생태체계적 관점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댈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환경하고 얼굴을 맞댈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치료 면접은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대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상담이나 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치료 면접이 돼요. 반면에 클라이언트의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사는 동네 무슨 이장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관 관장 이런 사람들하고 얼굴 맞대서 아유 우리 이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원이 이건데 좀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이것도 뭐다? 치료 면접이다. 그러니까 치료 면접은 얼굴을 맞대는 게 두 군데다. 누구다?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대는 경우가 있고 클라이언트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들하고 얼굴을 맞대기도 하더라. 그 환경에 대한 치료 면접이죠. 자, 보면 옳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과거력, 개인력, 가족력,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들이죠. 이거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자, 사전 면접, 클라이언트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환경 변화를 목적으로 자, 클라이언트와 관련 있는 중요한 사람하고 면접을 진행을 해요. 자, 이건 뭘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치료 면접이죠. 치료 면접. 치료 면접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개입이에요. 환경에 대한 치료 면접이죠. 그러니까 사전 면접 아니고 이 치료 면접이에요. 자, 치료 면접,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면접을 했다. 이건 뭔가요? 치료 면접 중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얼굴 맞대고서 제공한 거죠. 다시 치료 면접 종류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치료 면접이. 복지사는 얼굴을 맞대는 게 클라이언트하고도 얼굴 맞대지만 면접하지만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다른 환경 체계들하고도 이 치료와 관련돼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해결을 위해서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풀어봤다. 너무 쉬웠죠? 저만 쉽다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 네, 어쨌든 어렵지 않았었다. 실천너. 그죠? 한두 문제 빼놓고는 우리가 다 다뤄봤던 것들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멋진 꿈을 향해서 잘 갖춰진 그런 멋진 세상을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